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프로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프로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프로TV 꼭 구독해주세요. 퇴근길의 열기가 아직도 퇴근길에 남아있는... 오늘 기업 지배구조 이야기했나봐요. 네. 분노들 하고 계시고 뭐 엉망진창이죠. 우리나라 기업 지배구조는. 네. 엉망진창인데 네. 엉망진창인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괜히 또 분위기 이런지 몰라도 기업이 1번 기업부터 20번 기업까지 있다고 쳐요. 규모별로. 예. 그럼 어디 하나라도 깨끗하고 좋은 기업이 있어야 저 봐라 저 기업은 저렇게 하는데 나머지 19개는 뭐냐 니들 저희 본받아라 할 텐데 그런 기업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외 없이.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무단횡단 20명이 가다가 한 5명은 무단횡단하고 15명은 안 한다든가 그런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잘못인데 네. 20명 전원이 다 어디선가 무단횡단하고 있다면 이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뭘까요 그게? 물론 무단횡단은 잘못이죠. 네.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고민을 해봐야 이 문제를 치료를 하지. 무단횡단 할 때마다 잘못 그러면 앞으로 100년 동안도 계속 잘못 하면서 그냥 계속 잘못일 거예요. 그러네요.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네. 고민 좀 해봐야 되겠네요. 그 고민을 좀 해보자라고 해서 이번 저희가 한번 백브리핑 시간도 한번 모셔보죠. 오, 좋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야죠. 차원이 네. 다른 고민을 해야지. 네. 나쁘다는 비난은 지난 수십 년간 해왔는데 여전히 나쁘잖아요. 자 오늘은 오늘은 그보다 더 중요한 부동산 이야기. 중요한 건 아닌데 네. 뭐 좀 더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죠. 그렇죠. 최상욱 작가님 모시고 최근에 그 꼭 집값 얘기 아니더라도 전세 월세 시장의 변화가 꽤 있습니다. 네. 그 얘기 좀 전해드리려고 하고요. 그 얘기만 전해드려도 충분할 텐데 네. 또 이어지는 뉴스 있죠? 네. 네. 오늘 김상훈 기자가 나오시는데 여러분들이 아주 관심 많은 LG엔솔. LG엔솔. LG엔솔과 관련된 허수 청약 문제에 대해서 아주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고. 알겠습니다. 이것도 기대가 됩니다. 네. 너무 재밌겠죠? 잠시 후에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잡다마다 또 들켰어요. 네. 이 광고 시간이 뭐예요, 굉장히. 그냥 가만히 있기에는 약간 길고, 네. 뭔가 잡담을 하기에는 너무 짧고. 그러다 갑자기 전화인데. 네. 그렇습니다. 예, 오늘도 부동산의 저는 신. 최상욱 작가님 시간 너무 좋아요. 좋아요? 네. 왜 좋아요? 저는 왜? 원래 부동산 얘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최상욱 작가님이 나오는 부동산 얘기는 재밌어. 왜 그럴까? 나도 왜 그래. 난 그 이상해. 나도 왜 그래. 재밌어? 다른 재밌어. 분은 똑같은 얘기해도 부동산 이야기 듣고 나면 화가 나는데 화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이러는데 왜 최상욱 똑같은 작가님은- 얘기를 해도 최상욱 작가님 나오면 왜 그럴까요? 재밌어. 모르겠습니다.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입니다. 최상욱 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오빠 나오자마자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부동산 얘기 할 거고 기분 안 좋을 텐데. 네. 자, 안전벨트 맸습니다. 네. 들어보죠. 오늘은 예. 서울의 전세 월세 이야기 좀 해볼 거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어저께쯤에 최근에 반전세가 늘어나고 있다. 네. 그러니까 준전세가 원래 정확한 용어인데 네. 그러니까 준전세가 좀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조금 계셔가지고 이게 진짜 사실이 맞냐 이거를 누가 좀 체크해달라고 해서 그런 기사들도 굉장히 많고요. 반전세 늘고 있다. 네, 반전세 늘고 있다고요. 월세 내는 집들이 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를 들면 뭐 전세 순전세에서 그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고 있는 게 조금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실 텐데 네. 그런 게 좀 통계로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국토부는 그런 자세한 통계는 안 냈었는데 네. 서울시 정보광장에서 서울시 통계로는 그걸 한번 가공하면은 확인해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한번 간만에 작업을 해가지고 본인이 직접 직접 가고. 원래 저 직접 합니다. 저분이 뭐 그냥 이렇게 대충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이러니까 사람 가벼워 보이죠. 네. 진짜 5년 전까지는 네. 안 거슬러 갈 겁니다. 네. 부동산 애널리스트였는데 부동산 애널리스트 아니 꼭 건설 쪽 애널리스트였는데 네. 내가 최상욱 작가님이 쓰신 이 보고서를 보고 감탄을 해서 와.
날카로웠던 분이에요. 지금 사람 굉장히 좋아서 허허실실하지만 일단 칭찬이라 진짜 생각하고. 굉장히 날카로웠던 분. 네. 그냥 알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네. 차트를 간단히 갖고 왔기 때문에 화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일단 서울시만 데이터가 있으니까 서울시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거는 월간 전체 총 전세와 월세 거래량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거는 보시면은 그냥 월간 한 15,000건 정도가 매월 거래가 되는구나. 되는구나. 이 정도만 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지만 이게 평균 16,000건인데 16,000건으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전월세 거래량 자체는 계속해서 비슷한 숫자가 나오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 거래량이라고 하는 건 무슨 전세 월세 거래 한 계약 호. 건수? 예, 한 호. 예, 그렇죠. 계약 건수. 예, 예. 계약 건수요. 그러니까 거래량은 거의 계속 똑같이 가고 네, 있죠. 알겠습니다. 네. 근데 최근에 트렌드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 거래는 전세와 월세화 거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네. 이게 조금 설명드리면은 어. 월세가 무려 3종류나 되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정말 보증금도 없는 깡 월세, 순수 월세. 고시원 같은 거. 네, 그 순수 월세가 있고 그게 전체 월세 거래 비중이 많지 않고 한 2%밖에 안 돼요. 네. 왜냐하면 다 보증금이 있기 때문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준 월세라고 하는 거는 반전세. 아니요, 그거는 준 전세고. 그건 준전세. 준전세와 준 월세가 있는데, 그러니까 준 월세는 저희가 말하는 보증금 월세고요. 네. 보증금 얼마에다가 월세 얼마. 그리고 준전세는 전세금처럼 좀 많이 목돈 들어가고 또 월세 얼마 이렇게 돼 있어서. 그것도 구분하는군요. 네, 그러니까 예. 준 월세와 준 전세를 구분하고 있는데, 네. 그냥 보증금 규모가 월세의 240개월 이상이면은 준 전세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월에 100만 원 내고 있는데 예. 2억 4천만 원 이상 보증금 넣고 월에 100만 원 내고 있다면은 이거는 준 전세고. 근데 그거보다 보증금이 낮으면 네, 그보다 월세고. 낮으면은 이제 준 월세라고 하는 거입니다. 예. 근데 그래서 저희가 말하는 요즘에 뭐 전세에서 월세 비중이 조금 늘고 있다는 거는 결국 순월세, 보증부 월세, 그러니까 준전세, 준월세 다 합쳐서 이거를 네. 그래서 월세화 거래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네. 네. 이 월세화 거래가 보시는 것처럼 퍼센티지가 중요한 건데 전체 전세 월세 거래 중에서 월세화 거래가 원래는 30%가 안 됐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42% 이렇게 꾸준히 우상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20년 1월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 71%였다는 거죠. 네. 전세가 71%고 월세화 거래는 29%였는데 네. 지금은 전세가 한 58% 정도 되고 월세화 거래가 한 42% 정도 되는 월세가 거죠. 들어간 거래다 나머지가. 네, 그렇죠. 절반 네네네. 가량이. 네네네. 그리고 이 치솟는 그 시점도 예. 20년 7월 정도 돼가지고 이게 임대차 3법 하면서부터 임차료가 이때부터 임차 가격을 좀 그려보면은 네. 전세 월세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한 게 20년 하반기인데요. 저때 임대차 입법 나오면서 예, 임대차 입법 많이 시행하면서부터 올랐군요. 월세화 비중이 늘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네. 40%로 꽤 늘었어요. 그 이 월세화 비중이 또 제가 아까 준 월세와 준 전세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준 월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월세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보증금 얼마 있고 월세 있고. 근데 준 전세가 어떻게 보면은 순전세에서 준전세로 왔다고 봐야 그렇죠. 되거든요. 쉽게 말하면 반전세라고 부르는. 네, 그러니까 원래 순수 전세 살았었는데 뭐 네. 전세 한 5억에 살았었는데 전세가 갑자기 8억이 돼버리니까 그 3억 증분을 못 내가지고 그 3억만큼 월세로 내게 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네. 준 전세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준 전세 이 월세와 거래 중에서 준전세 거래량 비중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준전세가 많았다. 네네네. 그래서 제일 바뀐 거는 이렇게 한 장으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전세 거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차트가 한 장에 생략되다 보니까 좀 넘어가가지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20년 1월에 전세는 71%였는데 지금은 전세가 63% 정도 되고요. 예. 그러니까 전세에서 월세화로 한 8%포인트 넘어간 거죠. 네. 8%포인트 넘어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28.9에서 36.2로 늘었고요. 네. 근데 준전세에서 많이 늘어났다는 거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38%에서 54%로 네. 이 넘어간 부분 거의 대부분이 준전세로 넘어갔고 준월세 비중은 준전세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오히려 더 감소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정말 저희가 말하는 반전세가 전체 임대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그런 비중이 지난 2년 동안 그냥 꽤 드라마틱한 그런 변화를 보였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예를 들면 전세 5억이었던 집이
네, 전세 8억이 됐는데 그 그렇죠. 8억을 못 내니까 그러니까 네. 5억에 네. 얼마 이런 네. 식으로 차라리 차액을 5억에 월세로 뭐 120만 내라라는 원 이런 거겠죠. 식으로 낸 거죠. 전세 5억이라는 집이 그냥 보증금은 3억으로 낮출 때니 2억을 월세로 좀 바꿉시다 이렇게 바꾼 거라기보다는 네, 그거는 이제 봐야 되지만 근데 네,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요 기간에 그러네요. 전세 월세 가격이 다 일제히 상승했기 때문에 네. 보증금이 낮아지면서 전세로 전환했다기보다는 그 전세금 임차료의 증분이 월세로 전환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야, 이렇게 구체적인 이게 브레이크다운이 이렇게 되고 있었어요 원래? 아유 이걸 제가 했죠. 오. 네네. 전월세 거래 통계가 있나 봐요. 전월세 거래 통계는 있었는데 가만히 보다 보니까는 여기서 요거 소거하면은 이거 좀 추려가지고 네. 이렇게 오. 해서 오. 우리가 원하는 거를 조금 볼 수 있겠다고 해서 한번 해봤는데 돼가지고 실제로도. 네, 그래서 이거 백브리핑 가서 얘기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이 얘기하면서 올해 22년 7월이 또 임대차 입법 갱신이 돌아오는 그런 기간이잖아요. 올해 네. 여름. 네, 올해 올해 여름. 여름이요. 올해 그래서 여름. 올해 여름을 두고 굉장히 시장에 상반된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데 그거를 같이 얘기하면 좀 뭐랄까 괜찮은 방송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준비하고 왔습니다. 좋아요. 올해 여름은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숫자로는 처음으로 확인했으나 우리도 그렇겠구나. 전세 올려달라고 하는데 너무 비싸서 못 올려주면 나머지 올릴 거 그냥 월세 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이 방금 보여주신 데이터가 의미하는 건 예. 그러니까 전세 가격으로 다 내질 못하고 전세 네네. 가격은 뭐 항상 상승할 텐데 상승한 분을 전세로 다 메우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그렇죠. 그렇게 의미하는 정말 거죠. 그 단순한 사실에 어떻게 보면 하반기 전망까지 다 들어 있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 어떻게 보면 올해 시장을 전망하시는 분들의 뷰가 많이 갈린 유난히 좀 갈린 한 해이기도 해요. 예. 즉 작년 말부터 어쨌든 매매 시장 안정화가 조금 찾아왔고 예. 그리고 반대로 올 하반기부터 다시 뭐 굉장한 재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이 네. 꽤 계세요. 네. 그리고 이렇게 재상승할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꼽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뭐냐면은 너네 20년 하반기 안 봤냐? 임대차 입법하면서 임차료가 상승을 했고 네. 그 상승한 임차료 때문에 매매 전세 갭이 줄어들었고 그 매매 전세 갭을 노리고 1주택 갭을 많이 하게 됐고 예. 그래서 그걸로 매매가가 치솟는 거를 20년 하반기부터 21년 하반기 했는데 네. 올해 22년 하반기에 다시 임대차 입법이 갱신이 돌아오게 되니까 그때도 올해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냐는 거죠. 올해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될 거라고 네, 그렇게 네. 예상을 하는 거고 예. 올라간다면 다시 매매 전세 갭이 붙고 그러면서 다시 20년에 재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올 네. 하반기 강세장을 보시는 분의 가장 근거. 좀 큰 근거 중에 하나예요. 그 네. 로직인 거죠. 이 로직인 예.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소위 저희가 백브리핑 때 한번 그 약간 다 별나라 얘기긴 하지만은 네. 그 제가 초고가 전세 예. 시장 예, 편 예, 얘기했을 예. 때 네. 그때 직접 기억나시? 강남 돌아다니셨던 얘기. 막 서초동 막 돌아다니면서 그때 약간 말도 안 되는 그런 금액들 막 들었었잖아요. 네. 어떤 아파트 단지는 2020년에 입주를 한 신축 아파트인데 2020년 하반기 입주할 때 전세가 12억이었는데 작년 말에 알아보러 가니까 전세가 19억이 됐더라. 그래가지고 와 그러면은 그때 팍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그러면 이 아파트는 올해 2022년 하반기 돼서 그 전세 사시는 분들이 갱신권을 무조건 쓰시겠구나. 그렇지. 네, 거의 갱신권을 무조건 쓰시겠죠. 네. 그런 생각이 이제 퍼뜩 들고 그러니까 그럼 여기는 22년 하반기에 전세 공급이 거의 막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언제 입주한 아파트? 20년 하반기 입주. 20년 하반기 입주한 아파트는 네. 그렇겠죠. 한 번 더 쓸 수 그러니까 20년 있으니까. 하반기에 입주한 아파트는 안타깝지만 20년 하반기가 시작이니까 그렇죠. 그런 케이스고. 네. 근데 20년 하반기에 그런 생각이 드니까 그 전세가 그래서 아마 한 건 나와 있는데 그게 높게 부를 수 있는 그 강짜 이런 것도 그렇죠. 임차 그렇죠. 공급이 없기 때문에 그 없으니까. 강짜를 줄 수 네.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실제로 20년 하반기 매매 가격도 전세 12억대랑 전세 19억대랑 그 갭을 할 수 있는 가격대가 다르다 보니까 예. 그만큼 거의 올라갔다고 생각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데 제가 그때 더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전세가 일정 금액을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네. 사람들이 그 전세 못 낸다는 거예요. 전세 돈이 금을 부족해가지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라는 게 총 전세의 일정 퍼센티지가 나오는 그런 집값의 LTV 같은 컨셉이 아니라 네. 전세가액의 80%까지는 내지만 전세 대출 총액이 5억 원으로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일정 금액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은 그 대출로는 조달이 안 되고 다 자기 자본을 박아야 되다 보니까
전세금이 정말 초고가 전세는 정말 부자들만 사는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전세가액을 넘어서면은 그걸 못 내다 보니까 20년 하반기 때 임대차법 시행하면서 전세 가격이 초창기에 올라갔을 때는 그거를 조금 이렇게 따라가면서 전세권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이 작년 하반기에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게 제가 전세 시장 전달하면서 이제 했던 말씀이었잖아요. 예. 그 전세를 못 구해 가지고 매수자가 그 잔금을 결국 못 낸 게 되다 보니까 전세 끼고 집을 사가지고 매도자한테 일단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네. 초고가 전세를 여기 넣어야 되는데 초고가 전세가 안 구해지니까 세입자가 안 구해지니까. 네, 임차인이 안 구해지니까 작년에. 네, 작년 말에 예. 작년 말에 임차인이 안 구해지니까 어떻게 됐냐면은 매수자가 그 계약을 파기하면은 계약금 10%가 날아가니까 그럴 수는 없고 예. 그래서 미지급 잔금에 대해서 이자를 내고 있었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이자를 내죠? 매도자한테. 아, 매도자한테. 네. 전세가 안 구해지니까 전세가 그만큼 줘야 되는데 받아서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그냥 뭐 단순화 시켜가지고 이제 네. 천상계지만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예. 전세가 12억 하다가 20억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나는 자기 자본 10억이 있는 친구인데 네. 22억 아파트 전세金갭 투자하다가 이제 20억까지 올라가니까 그럼 난 30억까지 갭 투자가 되네 이러면서 용감하게 사실 네. 수가 들어갔어요. 있죠. 예, 그래서 예. 계약은 체결을 했어요. 예. 했는데 전세 12억은 구해졌는데 전세 20억은 못 구해져요. 어. 그러면은 그 계약 파기하면은 저는 계약금 3억은 날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그럴 수는 없고 그러면은 근데 매도자는 그러면은 그래서 양해를 봐주는 조건이 뭐냐면은 그 미지급한 돈에 그럼 대해서는 합리적이네요. 네, 예. 이자 내라 약간 이렇게 서로 합의를 매도자가 하게 되거든요. 많이 봐줬네요. 예. 보통 이렇게 봐주죠. 이제 그냥 뭐 다 내놓으라 이렇게는 안 하거든요. 근데 그러면 그 금액이 적지 않아가지고 그 미지급금에 대해서 금리 이상으로 퍼센트 붙여가지고 월세 내면 이거 엄청난 금액이 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케이스가 몇 건 좀 나오면서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2021년 연말에 전세 대출 규제를 포함해 가지고 전세 예. 가격이 너무 올랐다가 예. 그 전세 가격이 살짝 더 이상 못 오르고 안정화가 되기 시작하니까 매매가를 더 이상 끌고 가질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드리고 싶었던 얘기도 저는 어떻게 보면 연역적으로 앞에 미리 다 말을 해버리는 그런 스타일이긴 한데 예. 네. 올해 하반기에도 임대차 시장 불안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긴 한 것 같고요. 전세 오른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임차료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갱신권의 그 행사 때문에. 그러니까 예. 2년 전에 안 올랐던 전세금이 한꺼번에 오를 테니까. 네, 맞아요. 예. 맞아요. 그 임차료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게 전세로는 이제 가기가 어려워졌어요. 그 임차료 레벨이 너무 올라 버려 가지고 네. 그러니까 전세 대출을 통해 가지고 특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전세로 올리긴 어렵고 반전세가 좀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래서 20년처럼 전세 끼고 갭 투자해서 집값 올라가고 하는 그런 트렌드보다는 그냥 임차료가 올라간 거를 월세로 임대인이 그냥 월세를 수취하는 이런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조금 더 크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20년 전에도 전세 20년 전이란다. 2020년에도 2년 전에도 네. 임대차 입법이 시작되면서 이사 가도 되는 분들도 이사 못 가고 이사 가는 순간 비싼 전세값과 싸워야 되니까. 네네. 그러면서 제자리 지키는 분들이 많으니까 세입자용 매물은 안 나오고.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전세값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전세값 진짜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네. 그때는 그 전세값 물고 들어오는 세입자가 있었으니까 네. 그 상승폭이 기록이 됐을 텐데 네. 올해 7, 8월에는 왜 그 세입자가 그걸 지불 못 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는 그게 그러니까 더 오케이.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하고 네. 주영현 기자처럼 답변하고 싶었는데 자 일단 네. 매우 나이스한 질문이고요. 그다음에 나이스? 그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되는 데가 있고 네. 안 되는 데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는 아까 네. 이미 설명 때 한번 드렸는데 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금을 늘릴 수 있는 가격대와 전세 가격이 존재하는 거고 예. 그리고 전세 대출을 풀로 받더라도 더 이상 내지 못하는 전세 가격대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러겠죠. 현재 네. 서울시의 소위 15억 원을 넘어가는 초고가 주택의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네.
전세 대출을 받아서 전세 금액을 증액을 시키기에는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이런 단지들이 월세화, 그러니까 준전세화로 많이 전환을 하고 있고요. 그럴 거예요. 예. 네. 예. 그리고 반대로 전세 대출 5억을 받게 되면은 원래 전세 대출은 뭐 한 2억 받았었는데 전세 대출을 한 4억 받게 되면서 전세금을 증액시켜야 되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전세 대출 증액이 가능하겠죠. 네. 그럼 이런 케이스는 전세가 올리면서 매매가가 따라 올라갈 만한 그런 환경이 나오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돼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간 전세금을 다 전세금으로 줄 수는 없을 것이고 네. 일부 월세로 전환해서 내는 반선제가 여전히 늘어날 것이다. 네. 아까 전니까 처음에 보여주신 준전세로 전환하는 게 늘어났다는 게 네. 그러니까 전세금은 그런 임대차 보호법 같은 게 생기면 전세금이 늘 올라가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미 그걸 다 내지 못하는 현상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 그렇죠. 그게 준전세 그것도 전환. 초고가 주택 지역에서도 그 전세를 못 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돈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조차도 예. 어떤 특정 임계 전세 가격을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그 예. 더 이상 조달이 안 돼요. 그리고 니즈도 약간 그 다음부터는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 있는 초고가 아파트들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작년에 분양했던 레미안 원베일리 분양가 얼마인지 아시죠? 네. 34평 14억대 분양을 했잖아요. 근데 그 다른 강남권 아파트도 다 비슷하거든요. 다 예. 14억대 분양을 했어요. 근데 전세가 14억을 건드려 버리는 순간 그분은 자기 자본 투자가 빵원이 돼요. 전세가 14억을 건드리는 네. 순간 자, 분양을 내가 14.5억에 분양을 받은 주택인데 네. 이 집에 전세를 14억 이상 둘 수 있는 순간 그렇죠. 나는 여기 넣은 돈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선택지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전세 네. 14억인데 임대차 입법하면서 갑자기 전세가 한 18억쯤으로 올라갔어요. 네.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냥 그래 전세 4억을 더 얹어가지고 더 받아도 되지만은 그냥 4억 상승분에 대해서 월세로 받죠. 네 월세로 주십시오. 어차피 난 낸 돈 없는데요. 해서 그럴 수 여기서부터 있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분양가를 상회하는 전세가가 나온 아파트 단지에서 그 반전세화가 매우 빠르게 그 도입이 되고 있거든요. 왜냐면 자기 자본 낸 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 금액이라는 게 그 거의 대부분의 단지에서 그 아파트의 분양가인 경우가 되게 많이 있는데 분양가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뭐라 그럴까 막 전세를 올려 받아야 할 그런 명분도 없고 차라리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그거를 뭐 받아서 세금도 내고 이런 생각으로 전환하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다만 맞아요. 그 만기가 돌아온 10집 중에 예. 예전 같으면 다 오른 전세로 10집이 나갔겠으나 말씀하신 대로 전세값 수준이 너무 높아져 버린 상황이라면 오른 그 만기가 된 10집 중에 한 5집은 반전세로 올리고 뭐 8집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네요. 한 2집 정도는 그래도 전세를 올리고 뭐 그래도 전세로 살겠다는 세입자도 나타날 수는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저희한테 임차인들한테 전체적으로 임대차 입법이 임차인들을 매우 좀 화나게 만들었던 그 포인트가 뭐였냐면은 2020년 하반기에 갱신권을 쓴 분이 계시고 네. 네. 갱신권을 쓰지 못하고 임차로 상승을 맞은 분이 계시잖아요. 예. 그때 갱신권을 쓰신 분들은 어쨌든 5%만 올렸었기 때문에 네. 시장 전세가 막 5, 60% 올라갈 때 5%만 올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 예. 적은 임차로에 살 수가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누군가는 그 임대 물량이 좀 락업이 되고 잠기고 이러다 보니까 다른 임차료가 폭등하게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중간 정도 되는 가격으로 임차료가 그냥 완만하게 갈 수 있었는데 이 양 편차가 확 벌어지면서 누구는 5%고 누구는 그렇죠. 70% 올라간 가격으로 살게 된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게 계속해서 누구는 계속 5%고 누구는 70% 이거를 이 쳇바퀴를 돌려야 되다 보니까 예. 이 편차가 너무 벌어진 임대차 시장에 저희가 놓여야 돼가지고 그거 자체가 임차인들한테는 너무 불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지금 5% 갱신권을 썼는데 예를 들면 올해 만기라고 해볼게요. 그럼 저는 신규 임차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한 60, 70% 올라간 가격에 신규 임차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난 한 2년이나 아니면 뭐 그런 거는 괜찮을 수가 있었지만 이게 영원히 좋은 게 아니라 또 한 번 결국은 노출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임차인의 마음을 대변해 보자면 말입니다. 네. 뭐냐면은 네. 임차료가 급등하잖아요. 네. 그러면 집을 사고 싶어져요, 진짜로. 그러니까 네. 화가 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주거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너무 떨어져요. 집을 사고 맞아요. 싶어져요.
네. 어떤 대상에 대해서 화가 납니까? 아니, 1번 그러니까 아파트, 2번 집주인, 3번 정부, 4번 다 화나고 정말 네. 내가 이 나이 먹도록 집도 네. 없이 이렇게 맨날 이사 다니고 전세값 전전긍긍 해야 돼. 그러니까 전세 가격이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전세 가격을 올리는 거에 부담을 느껴져요. 그래서 예를 들면 2년이면 2년, 4년이면 4년, 네. 4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 네. 그 돈을 전세 가격 오른 걸로 모조리 쓰는 거예요. 그것도 대출까지 받아서 해야 돼요. 그것도 내 집 거, 그것도 모자라. 근데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 너무 화나는 거지. 아니, 그게 전세금이 그냥 유지될 때는 그나마 괜찮은데요. 네. 전세금이 막 그렇게 연 단위로 막 몇십 %씩 이렇게 치솟기 시작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은 사람이 그 패턴을 금방 인식하는 그 인간의 고유한 그런 성향 때문에 앞으로도 그렇게 임차료가 계속 올라갈 거라는 그런 불안감이 들면서 굉장히 그 주거 안정성을 추구하게 돼요. 그럼요. 이 20년 하반기에 임대차 3법 하면서 그때 전세 금액이 정말 눈앞에서 막 몇 억씩 팍팍팍 튀는 걸 보니까는 네. 그때 그 어떤 그런 생각이 드냐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이거 주거 안정성을 위해 가지고는 지금이라도 진짜 집을 사야 되는 막 이런 생각 그때 엄청나게 많이 하셨고 예. 뭐 불행 중 다행으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높아진 임차료로 시장이 이제 1년 정도 갔잖아요. 예. 그 연말에 전월세 규제하면서 전세 가격을 더 이상 끌어올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지금 조금 안정적으로 가고 있는데 안타깝지만 올해 하반기 또 돌아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매우 평온한 시장처럼 보일 수가 있는데 제 눈에는 제가 약간 이렇게 좀 미리 달아오르는 스타일인데 네, 예. 올 하반기를 생각하면은 엄청 걱정이 되는 포인트가 존재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올해 하반기 그 임대차 3법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시점인 네. 7, 8월이 되면 네. 전세가 폭등할 거다. 어. 원래 10억 하던 전세가 그것 때문에 16억으로 올랐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억 5천만 원에 계속 살 수 있는 분도 계시고 있죠. 16억을 지불했어야 되는 분도 계시고. 막 네. 이게 다충적으로 그래서 있는 이제 거죠. 이중 전세가 형성됐었는데 네. 올해 8월이 되면 그럼 다 16억이 될 거냐. 음. 거기에 대해서 음. 그렇다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나 꽤 많은 분들은 옛날에 말씀하신 대로 16억이 된 건 10억 5천만 원에 눌러 살 수 있는 분이 계속 눌러 살기 때문에 그것까지 더 받은 거야. 네, 그래서 시중에 매물이 줄어드는 바람에 마치 그 여드름점에 여드름이 딱 올라오듯이 그렇게 해서 올라간 거라서 네. 적정한 전세는 한 12억이나 13억 수준이다. 그런데 올해 8월이 되면 그런 매물들이 이제는 한 바퀴 돌아서 다 이제 다시 시장에 섞여서 다시 리셔플이 되기 때문에 네. 한 12억, 13억 수준에서 결정이 될 것이다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내려가는 거죠, 오히려. 그런데 오늘 최 작가님 말씀은 그게 이론적으로는 그럴 수 있으나 시장 가격이 15억이나 16억으로 되어 있으면 집주인은 15억, 16억을 부를 것이고 네. 그럼 세입자는 그때 아니 저는 부담돼서 안 됩니다라고 나가주면 그러면 공급 매물이 생겼네 하면서 누가 전세가 들어오면 내려갈 텐데 사는 분이 나가는 거에 대한 불편함과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올려줄 3, 4억은 없으나 네. 이 3, 4억에 대한 월세를 그냥 내가 낼게요. 그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그거 그냥 올려주고 계속 스테이하는 거예요. 네. 그 말은 계속 그 높아진 전세가 유지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전세가 더 여기서 더 올라간다고 막 더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처럼 터프하게 올라간다는 그런 생각은 안 그러기는 하고요. 어렵겠죠. 네. 그리고 어느 순간 보통 임대 임차인 관계에서 보통 임차인을 을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임대인이 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제가 그러니까 소위 그 초고가 주택에서 나오는 그런 시장에서는 임차인이 갑이더라고요. 네, 그런 고가 주택 전세를 살아주면서 그 딜을 처리해 주기 때문입니다. 네. 근데 이게 그 밑으로 내려가도 비슷한데 어떤 느낌까지 받냐면은 이제는 그런 임차료를 낼 가구가 적어졌어요. 막 굉장히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돈도 많이 벌었고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다 부동산 평가 이익이고 네. 실제로 그렇게 전세 대출을 통해서 올릴 수 있는 전세금이 아니라 그 이상의 전세금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정말 소수에 불과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임대인이 그런 전세를 못 구하는 순간부터는 본인 포지션이 을이 될 수도 있는 거여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었던 얘기는 뭐냐면은 임차료가 올라가는 게 어느 임계치에 도달한 순간부터는 네. 임차료를 더 막
사전적으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막 이렇게 2가구 나오고 10가구 나오고 하니까는 임차료가 무조건 올라가. 이게 아니고 이제 내고 싶어도 낼 수도 없는 그래서. 거의 그런 수준까지도 간 데가 많아가지고 예. 이제 뭐 못 올리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전세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전세 9억인데 전세 13억이 됐다고 해볼게요. 네, 예. 전세 13억 주세요. 임대인이 요구할 수가 있는데 저거 낼 돈이 없다고. 네. 그리고 시장이 열어봤는데 전세 13억이 안 구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반전세 받아야죠. 그렇겠죠. 네. 그러나 이런- 환산하면 13억인 건 맞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네. 임차료가 올라간 포인트는 맞는데 전세로는 못 그렇겠죠. 올릴 것 같다는 생각인 거예요. 그렇죠. 전세로는 못 올리고 반전세로 그러니까 준전세로 가는 거예요. 이미 그러고 있다 오늘 네, 보여준 그리고 통계 준전세로 때문에.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준전세 비중이 이렇게 늘어나죠. 만약에 순수 전세가 유리하다는 건 저희가 다 알고 있죠. 네. 그렇죠. 다 알고 있는데 그걸 낼 수 있으면 순수 전세를 살겠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못 내기 시작하니까 월세가 거기 애드가 되기 시작하고 그게 준전세 비중 증가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 다시 퍼 올라가지고 그걸로 매매가를 다시 끌어올릴 가능성은 저는 아직 낮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세 대출이라는 거는 DSR 규제에서도 빠지잖아요. 어쨌든 네. 예. 그러니까 전세 대출은 어쨌든 받을 수 있는 가장 소위 프라임 대출이죠. 예. 가장 프라임 대출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아서 전세금을 올리려는 지역은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게 9억 원 이하 고가주택 언더 주택들이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주택들이 올해 하반기에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약간 숫자를 좀 바꿔보면 네. 5억 전세 사시던 분이 네. 동네가 전세값이 올랐는데 한 번은 버텼지만 이번에 가려고 했더니 전세 8억입니다. 내세요라고 하는데 못 내면 그분은 어디로 가냐면 그 5억으로 옮겨갈 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가시겠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전반적으로는 다 만나는 막 몰리는 그런 가격대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가격대에서는 오히려 전세값이 올라가겠죠. 네. 특정 그렇죠. 지역에서 빠져나오는 세입자는 거기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맞아요. 그래서 네. 고가 주택의 상승률은 네. 높지 않을 거고 올해. 네, 네. 저는 올해 그래서 뭐 고가 주택, 그러니까 고가 초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강세장으로 안 보고요. 오히려 네. 중저가 9억 네네. 원짜리 네, 안팎에서 9억 원 이하의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네. 올해 하반기에 이거 관리하지 않으면은 많이 오를 것이다. 네,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근데 이걸 저는 이미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임대차 입법이 처음에 만들어진 배경도 아시겠지만 21대 국회 출범하고 4월달에 출범하고 나서 네. 6.17 부동산 대책 법인에 대한 부동산 대출 규제를 담고 네. 710 예. 부동산 대책 발표하고 세법 관련해서 전부 손을 보기 시작해가지고 네. 쫙쫙쫙 하다가 갑자기 그 임대차 3법을 추진했잖아요. 그러면서 모두가 예상하지 못했던 타이밍에 갑작스럽게 추진을 했고 네. 그리고 이게 임대차법 관련해서 국토부 보도자를 보면은 네. 국토부도 아마 영상을 보고 계신 분이 계실 텐데 약간 헷갈리게 써놓은 포인트가 존재하는데 뭐냐면은요. 임대차 입법이 그러니까 이 법이 잘 워킹하고 있다는 거를 어필하기 위해서 예. 네. 전체 총 전월세 거래를 못으로 삼는 게 아니고 갱신 전월세 거래를 못으로 삼아서 갱신 전월세 거래의 77%는 5% 인상하고 있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전체 총 전월세 거래에서 신규가 있고 갱신이 있는 건데 그렇죠. 3대 7로 신규가 더 많은데 네. 갱신인 30% 안에서 77%는 5% 인상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임대차법 워킹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스트레스는 이 신규 임대차를 체결하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다 받고 그러네, 있는 건데 그러네. 그러니까는 이 임대차 3법이 임차 시장에 미친 해악이 매우 큰 상황이나 예. 서류상으로 매우 깔끔하게 매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심각성을 아직 잘 모르고 그냥 임대차 입법이 뭐 임차 시장 뭐 이렇게 뭐 당장 바꿔야 될 어떤 필요성을 지금 좀 못 느끼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돼가지고. 그러면 우리 최 작가님은 전세 시장을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러니까 전세 시장이 어떻게 되느냐가 부동산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네. 당연히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미치죠. 갭 투자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초고가 아파트나 지금 이미 전세가 굉장히 비싼 지역들은 이미 뭐 턱까지 찼다. 그래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격은 오르지만 전세 가격이 올라가는 게 아니고 전세 플러스 월세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아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기 어렵다. 네. 오히려 좀 낮은 전세 가격이 이미 조금 낮은 지역들은 네. 이 임대차 보호법의 영향을 받아서 거기는
전세 가격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좀 이렇게 지역별로 좀 차이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네요. 실제로 그러니까 사실 뭐 전세가 올라가면 무조건 집값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차 시장이 불안한 경우에 임차료가 그러니까 소위 급등하는 경우에 네. 주택을 매수하고 싶어하는 심리가 올라가는 거는 뭐 당연히 인간 본성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주거 안정성을 추구하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2020년에 한번 저희가 경험치기 있잖아요. 네. 2020년 임차 시장이 급격히 올라가면서 710 부동산 정책 같은 그런 강력한 세제 정책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꼭 그런 것만 이유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임차 시장이 올라가면서 매매 전세 갭을 줄였고 그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올랐다는 거는 많은 전문가분들이 그 공감하는 포인트라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올해 하반기 재림한다고까지 전망하는 거고요. 2020년이 경험치기 있으니까 올해도 그거랑 비슷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데요. 근데 이미 전세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고 그 거의 피크를 찍은 것 같은 그런 전세가가 나오는 지역에서는 작년 말부터 더 이상 전세가 못 올라가고 월세로 전환되면서 매매도 그냥 스테이하거나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일반 주택인 더 수가 많은 네. 더 수가 훨씬 많은 일반 주택이 올해 하반기에 어쩌면은 이런 불안 요인을 갖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일반 주택이 뭐죠? 네, 9억 원 이하를 일반 9억 주택이라고 원. 하잖아요. 그럼 9억 그 초과 불안 고가 요인은 주택. 어떤 거예요? 전세가 상승이요. 전세가 그러니까 상승. 임대차 입법 갱신되는 연도가 올해 하반기 7월이고 그 갱신 연도를 토대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네. 전세 정말. 그러니까 집값이 미치겠다. 10억 이하 뭐 15억 네. 이하 이런 쪽에서는 전세금이 올라봐야 세입자들이 대출을 더 받든 해서 어떻게든 따라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5억 원 대출까지 되니까 그렇지. 네, 네, 그런데 그렇죠. 너무 비싼 집들은 못 받쳐줄 거라서 그 동네에서는 안 오를 거다. 문제는 그 동네에서 전월세 못 올려주고 쫓겨 나온 분들이 그것보다 한 그레이드 낮은 곳으로 몰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는 전세금 올려줄 준비도 되어 있는데 심지어는 다른 사람도 동네에서도 많아. 오니까 이게 여기서는 전세금이 많이 경쟁이 올라갈 치열하고. 거고. 그렇죠. 지금 완전 네. 그 아하. 집중이 일어나는 그 구간이 있을 반드시 거라고. 존재하게 되는데 그 구간에서는 그 굉장히 불안한. 그러면 이제 집값과의 갭도 줄어들 테니 그 동네 집값은 또 역시 마찬가지로 딱 튈 수 있다는. 제가 사는 데가 딱 여긴데. 나 미치겠네. 언제 갱신이신데요? 그러니까 만기가 언제? 저는 임대차 만기가 이번에 언제신가요? 작년에 재계약을 해가지고 작년에 새로 신규로 계약해서 조금 남긴 올해 했습니다만. 그러면은 거주하시는 지역에서 어떻게 변화가 나오는지 하반기에 목도하시게 되겠네요. 네. 물론 이거는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네. 시나리오에 불과하기는 해요. 그런데 올해 하반기를 두고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뷰가 올해 굉장히 갈렸다고 생각하는데 그 강세를 보시는 분들의 로직이 임대차 입법의 갱신이고 이게 근거가 없진 않다 생각하거든요. 20년에 한 번 받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를 지금 풀 텐데 그때 돼가지고 또 풀려고 하면은 풀기도 어렵다고 생각이 쪽에서. 돼가지고. 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전세 가격 올라가는 건 진짜 큰일인데 이거 진짜. 이 왜냐하면 집값이 올라가는 것보다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타격을 받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근데 대개는 차액을 월세로 바꾸겠죠. 네, 월세로 바꾸겠죠. 월세로 바꾸겠죠. 네. 근데 진짜 그게 진짜 월세도 전환율이 물론 전환율이 존재하긴 하지만은 요즘에 거의 소위 한 4% 정도 되는 시장 전환율을 쓰고 있는데 3-4%죠? 네, 4% 정도 쓰고 1억에 있는데 한 3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면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중앙일보가 어저께 냈던 기사인데 네, 지금 전세 대출 이자가 많이 올라가지고 네. 전세 대출 이자가 4.75%까지 올라갔는데 2억 원을 빌렸을 때 월 이자를 76만 원 내는데 이게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꾸면은 68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전환율 4%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과거에는 그러니까 전세 대출이 무조건 쌌기 때문에 네. 그냥 전세를 살 수 있으면 전세가 무조건 낮지 이렇게 그렇죠. 생각했다가 요즘은 지금은 월세가 더 나아요. 그냥 월세가 훨씬 싸네 이러면서 그냥 전세를 월세로 전환해가지고 하는 케이스도 존재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네. 아까 저희는 지금까지 좀 상승에 대해서만 월세를 전환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은 네. 그냥 펀더멘탈하게만 보더라도 금리 부분이 월세로 전환하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점점 이게 월세화 임차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네. 월세를 주고 나면. 그래서 지방에도 네. 신도시가 있고 구도심들이 있잖아요. 네, 신도시가 집값도 비싸고 당연히 전월세도 비싼데 네. 여기서도 이제 8월 달에는 그런 일이 벌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전세금을 올렸는데 네. 못 올려주고 네. 구도심 쪽으로 오는. 음. 구도심에서도 당연히 전월세는 올려가려고 할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요 동네에서 전세금이 많이 올라갈 거고. 그럼 이 동네 구도심에서? 집값이.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서나 항상
우등제와 열등제가 존재하니까 네. 항상 이번 말씀하시는 거에서는 열등제 쪽에서 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런 거겠죠. 네. 그죠? 오히려 그리고 이런 흐름이 어떻게 보면은 2020년부터 좀 나타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2020년부터는 소위 그냥 경기도로 대표되는, 그러니까 서울 코어 지역보다는 경기도로 대표되는 지역에 그 강세가 많이 나타났고, 예. 서울 같은 경우에는 뭐 진짜 똘똘한 한 채 움직이면 그냥 대형평 초강세가 나타난 거잖아요. 네. 대형평 주택들 가격이 뭐 진짜 갑자기 마디 금액이 막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이렇게 초강세가 나타났던 거지. 예, 예. 그냥 저희가 말하는 국민주택 규모 가격의 전반적인 그런 거는 경기권에서 많이 나타났단 말이죠. 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 임대차 갱신을 앞두고 국민주택 규모 사이즈에서 경기권에서 이제 이런 하반기의 불안 요인이 존재한다. 아하.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으면 좀 바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네. 서류상으로는 너무 안정적이고 임대차 입법이 너무 퍼펙트해서 갱신권 5% 쓰는 게 거의 80%나 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다 만족하고 있고, 또 최근에 공교롭게도 최근 임차 시장이 좀 안정적이잖아요. 왜냐면은 너무 올라서 쉬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그래서. 거예요? 좀 안정적인데 네. 최근에 좀 안정적이니까 안정적으로 간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예.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참 깝깝하죠. 하반기에 큰 게 온다 지금. 대개는 월세가 대출이자보다는 비싼 게 정상인데 대출이자가 싼 게 정상인데 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참 묘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대출이자가 과도하게 높아진 거겠죠. 일시적으로 어떤 그 시장 원리에 따라서가 아니라. 네. 어 맞죠. 맞. 그렇죠, 했겠죠. 네네. 그렇- 그리고 네. 그 대출 얘기하시니까 또 말씀 잘하셨는데 작년 말에 임차 시장이 그냥 천정부지로 임차료가 오르다가 임차료에 브레이크를 걸었던 게 예. 전세대출 규제라는 제도를 그렇죠. 예. 이제 고승범 위원장 딱 등장하면서부터 네. 이렇게 메시지 던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총량 규제를 저희 백브리핑에서도 많이 다뤘었잖아요. 네. 전세대출 총량 규제 하겠다고 했다가 또 안 하겠다고 했다가 또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는데, 그리고 올해 1월 1일부터 저희가 DSR 2단계, 7월부터 DSR 3단계로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대출 규제를 점점 강화하고 있는데, 예. 네. 근데 확실히 이렇게 천정부지로 오르던 전세 가격을 총량이든 뭐든 전세대출 규제를 하니까 임차 시장이 잡혔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어저께도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또 한마디 했는데, 전세대출을 올해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올해 또 총량 규제에 넣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단 말이죠. 오늘 그랬어요? 어제 그랬어요. 어제? 예. 어저께 따다닥 이렇게 얘기하면서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로 넣겠다는 이제 워딩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작년 10월, 11월에 재림인 거죠. 그러니까 전세대출을 총량 규제로 넣으면은 자연스럽게 전세 대출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주택 매매 시장 안정화에 매우 크리티컬하다는 걸 어쨌든 알고 얘기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전세를 조이면 전세값 네. 못 오를 거고 네, 네. 그러면 집값도 못 오를 것이다. 이 발언 역시 21년 연말에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대출 관련해서도 어떻게 정책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지가 하반기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될 그렇겠죠. 수밖에 없죠. 금리의 영향 자연스럽게 그래서 올해의 부동산 가격 뭐 예측 전망 이런 쪽으로 좀 흐르는 것 같긴 한데 금리의 변수는 어떻게 보십니까? 금리는 기준금리가 뭐 두세 번 더 오를 거라는 게 시장 컨센서스라던데요. 네, 그분이 퇴임하시기 전에 그 취임하실 때 레벨로 돌려주고 가실 거로 생각을 네. 하고 있는 게 시장 컨센이어가지고. 네. 근데 뭐 저는 금리 전문가는 아니어가지고 그러나 올해 그냥 금융시장이나 자산시장 전체로 예.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화두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 그 변화하는 구간에서는 네. 금리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자산 가격 변화가 나타나지만, 금리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고 나서부터는 또 다른 얘기가 전개가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금리가 중요한 포인트지만 금리 안정화가 어느 정도 되고 나서부터는 뭐 오늘 제가 말했던 뭐 임차 관련한 그런 포인트가 되든지 예. 아니면은 뭐 공급이 되든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요인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거든요. 네. 그래서 금리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상반기 정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금리가 더 오를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으세요? 저희 개인적인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저는 금리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하반기에도 뭐 시간을 그렇게 뭐 할 수는 없지만 그냥
올해 상반기 오르고 말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계속 오를 물가가 것이다? 네, 물가가 좀 당분간은 많이 올라갈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럼 부동산 시장에는 하락으로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까 혹시? 상승기에 이게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네, 상승기에 따라 올랐던 기간이 있고 또 상승기에 또 빠졌던 기간이 있는데 예. 결국에는 금리와 그 상승률을 항상 같이 보는 거잖아요. 예. 예, 성장률이 더 좋다면은 올라가는 거고, 금리도 올리는 거고. 네, 금리 올렸지만 성장률이 더 좋기 때문에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성장률은 낮은데 금리가 더 세게 올라버리면은 그건 자산 가격 하락으로 연결되는 네, 거여가지고 예. 금리 한쪽만 봐가지고는 자산 가격을 얘기한다면 성장률이랑 같이 페어로 보는 게 가야 맞다고 되는데 생각하고요. 요즘에 금리 올리는 게 성장률이 높아서 올리는 게 아니라 네, 물가만 괜히 비싸서 올리는 네. 금리라서 그 말씀은 성장률은 별로 안 나오는데도 금리는 높을 거라는 예상과 전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동안 못 올렸던 거 저는 이제 쭉 올릴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가 너무 올라가가지고. 물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명분으로 네.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네. 그냥 저희 개인적인 생각, 저는 개인적인 생각일 것뿐이니까 물론, 너무 물론이죠. 깊게 그렇죠, 들지 그렇죠, 마시고 그렇죠. 예. 그동안 물가가 그 실제로는 매우 많이 상승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매우 낮은 레벨에 있었다고 생각해 오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냥 그거를 정상화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를 것이다. 네. 그리고 그 기준금리보다도 어차피 다 시장금리가 그거를 의미하는 게 더 주죠. 크는 거잖아요. 예, 예. 시장금리가 말 그대로 시장 그걸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장금리는 이미 많이 좀 이거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준금리 인상하는 속도보다. 요즘 시장 금리가 네. 비슷하게 오르고 있죠. 네. 기준금리보다 시장금리가 훨씬 많이 올라가고 있죠. 네, 시장금리가 항상 더 빨리 변하니까요. 그리고 올해 그래서 하반기에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약간 오지랖일 수 있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불안감이 들면은 네.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네. 이걸 정말 그 임차료가 튀든 매매 네, 시장이 튀든 그게 뭐 진짜 편안한 상황은 아니고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시장이 이거를 좀 정보를 받아들여가지고 네. 어떻게 좀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네. 요새 이 얘기 하시는 분이 매우 없고 그다음에 최근 조금 시장 안정적이니까 그냥 또 안정적이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만 너무 좀 많아진 것 같아가지고 시장에 네. 불안 요인이 있는데 그래서 불안 요인이 매우 있다는 거를 좀 얘기하고 싶었어요.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금리는 많이 오를 것 같은데도 시장은 상승 쪽으로 불안할 거라는 말씀이시죠? 요 세그먼트에서요. 전세가를 전세 올려서 올라가는. 갱신을 해야 되는 그 세그먼트에서요. 저는 초고가를 넘어서는 주택 시장은 네. 더 올라가기 좀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전세를 더 끌어올 수도 없고 네. 그 가격을 치를 사람들도 이제 많이 줄어들었고. 그 갈아타면서 업그레이드하는 수요들도 꽤 있을 것 같은데 요즘 근데 그 동네에서 신고가 계속 나오던데요? 대형평 신고가가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갈아타기 업그레이드하면서 그거는 또 한 가지 변수가 있는데 네. 올해 하반기 만약에 양도세를 어떻게 해주느냐 이거가 매우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해요. 그 저희가 서울시 자금조달계에서 다 봤는데 답이 나와 있잖아요. 네. 주택 처분이익이 주택 매수의 가장 큰 돈이잖아요. 집 팔고 집 산다는 네, 얘기죠. 네. 예. 올해 그래서 하반기 지금 뭐 그 부동산 정책들 서로 발표하고 계신데 네. 양도세를 뭐 2년 동안 그게 쭉 완화해주겠다는 분도 계시고 네. 또 기간 텀으로 완화해주겠다고 하시는 다주택자 그런 경우도 양도세 있는데 일시 완화. 네, 예, 다주택자 양도세 일시 완화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음. 처분이익이 매우 극대화되는 어떤 가구들이 존재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그 처분이익이 극대화되는 가구는 말씀하신 대로 업그레이드를 할 겁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전세가가 올라가야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구매력이 터져가지고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겠죠. 예. 그래서 그거는 전세 임대차 시장과 상관없이 초고가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고가 시장에 대해서는 양도세 완화가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 예. 일반 주택 시장 같은 경우에는 임대차 갱신에 대한 대비가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두 채 팔아서 생각하고 한 채로 갈 있습니다. 테니까. 예. 그게 또 요인이 되겠네요. 그렇다고 고가 그걸 안- 아파트의 경우에. 그걸 안 풀어주면 매물이 없어서 올라갈 거고. 그걸 풀어주면 두 채 팔아서 한 채 살 테니까 올라갈 매물이 거고. 없어서 올라간다기보다는 이제 이 초고가 시장 좀 안정화됐잖아요. 지금 예.
너무 올라가지고 그 돈을 지금 지불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정말로 너무 극소수화됐어요. 너무 비싸진 게 사실이기는 하죠. 누가 자꾸 사는 거야? 내 새끼도 너무 아니 센 그렇게 거야.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양극화가 됐다. 지금 소득의 양극화가 됐으니까 네.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비싼 아파트를 계속 사고 진짜 초고가 아파트, 초고가 주택을 계속 사고 그러니까 어려워진 분들은 더 어려워져서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아예 똘똘한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채처럼 진짜 괜찮은 데는 계속 올라가고 오히려 약간 애매한 지역들이 좀 힘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군요. 결국엔 뭐 자기 자본이랑 타인 자본의 합으로 집을 사게 되는 건데 타인 네. 자본이 대출인데 대출 주담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구매를 네.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건데 고가 초고가로 갈수록 그 대출을 전세 끼고 샀던 게 20년 이후의 흐름인데 전세가 꺾이니까는 그 부분이 같이 꺾이게 나왔던 거고요. 근데 구매력이 더 자기 자본 쪽에서 양도 차익을 인정해주는 순간 자기 자본이 터지게 되잖아요.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대출과 무관하게 자기 자본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더 지를 수 있는 환경이 양도세로 나오게 돼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양도세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최후의 보루처럼 지키고 싶어하는 쪽과 그래도 그 말도 맞지만 네. 그래도 양도세를 풀어줘야 내도가 좀 되면서 이렇게 풀린다 이렇게 하는 쪽이 서로 대비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네. 머리 아픈 얘기죠. 오늘은 평소에는 제가 말을 하고 저는 스트레스를 풀고 가는데 네. 오늘은 제가 스트레스를 좀 받고 가는 것 같아요. 말씀하셨는데도 네, 여기서- 왜냐하면은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 많지 않다는 생각을 네. 많이 하고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뭐 그냥 당장 불장이 아니니까 임대차 시장 불장이 아니니까 네.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네. 그냥 조금 한 단계만 생각해 보시면 올해 하반기 임대차 시장 매우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를 알 수 있는데 그거를 대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좀 놀고 계신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서 네. 그래 중저가 주택 시장에 맞아요. 그 전세금 상승 요인이 있어서 네. 거기서 상승할 가능성도 꽤 있는데 네. 그러려면 그쪽 매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막으려면 네. 그쪽 매물이라는 게 다주택자가 하나씩 들고 있는 매물 중에 안 좋은 매물부터 던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시장 매물이거든요. 예. 그러니 그거 잡으려면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완화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분들은 그거에서 두 채 팔고 한 채로 좁히는 과정에서 더 비싼 데로 간다. 그럼 또 고가주택 쪽으로 몰리겠죠. 네. 양도세 완화하면은 처분 소득이 정말 폭발해가지고 대출 무관 그냥 그러니까 주택을 할 구입하실 수가 수가 있죠. 야, 이걸 풀어서 고가주택을 올릴 거냐, 이걸 안 풀어서 저가주택을 올릴 거냐, 그 고민을 하게 된다는. 와. 저가주택을 살려야지. 아닌가요? 뭘 고민해? 그게 아니라 그냥 많이 지으면 돼요. 지금은 많이 많이 안 짓고 네. 새롭게 집이 필요한 사람은 쏟아져 나오는데 네. 물량이 없으니까 이걸 여기다 돌릴까 저기다 돌릴까 하니까 답이 계속 수건 돌리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많이 지어야 돼요. 많이 지어야죠. 많이 지어야죠. 많이 지읍시다. 그래서 청약시장도 사전 네. 청약을 올해는 7만 호 정도 할 예정이에요. 아 이것도 오늘 준비해 오셨죠? 사전 맞아. 청약. 사전 청약 네. 얘기. 예. 이것도 굉장히 이게 요즘에 청약시장에 미계약이 굉장히 많이 속출하고 있는데 네. 사전 청약만큼은 거의 완판 수준이어가지고 확실히 근데 사전 청약이 원래는 한 3만 원 이렇게 진행이 되려고 했었는데 작년 11월 달에 민간 분양도 사전 청약을 넣게 되면서 네. 어저께 사전 청약에 대해서 올해 22년 7만 호 정도를 예고를 했고 매월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전 청약을 어쨌든 앞으로 매월 만나볼 수 있게 됐고 이 사전 청약하는 단지들은 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서 굉장히 시세 대비 저가 분양을 하다 보니까 인기가 예. 좋을 수밖에 없어가지고 이런 걸로 주택 수요가 또 넘어간 영향도 있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전 청약은 그러니까 내가 청약하는 사람 입장에서 크게 리스크가 없잖아요. 했다가 뭐 딴 없죠. 걸로 내가 네, 갈아타도 되고. 좋은 뭐. 거죠. 근데 좋은 거죠. 매우 사전 좋은 청약 거죠. 되면은 진짜 좋은 제도죠. 사전 청약이. 내년부터는 본 청약이라고는 하는데 예. 어쨌든 원래 사전 청약이 7만 호 정도 되니까 예. 7만 호 정도면은 저희가 1년에 분양을 35만에서 40만 호 정도 하는데 7만 호면은 적지 않은 퍼센티지여 가지고 사전 청약 물량이 분양 시장에 미치는 임팩이 있긴 있을 거예요. 2010년대 보금자리 주택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얘기를 하신 것처럼 분양이라든가 공급이 매우 많이 늘어난다면은 예. 확실히 이런 매매 시장이라든가 임차 시장에 어떤 여러 가지 안정화 포인트가 있을 텐데 그런 게
참 더 많아야 되는데 말이죠. 미래 공급을 당겨서 파는 거니까 매수세를 안정시키겠죠. 네. 당연히. 안정은 될 거는 같은데 또 미래 일이니까 사전 청약이라는 게 당장 들어가는 게 아니고. 불안은 한데 그래도 대신 사전 청약에서 당첨되신 분들은 네. 집을 사러 다니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버티자. 그거 들어갈 때까지만 그 있으니까. 뭐 버티면 뭐 되니까. 7년 걸린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10년 걸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7년까지는 일단 기다리실 거고 음. 거기서 또 안 되더라도 기왕 기다린 7년이 있는데 음. 또 3년 그러면 그분은 좀 불편하실 수는 있는데 네. 적어도 부동산 그 매수 시장에는 안 나오실 테니까. 네, 그리고 사전 청약에 저희가 11월 달에 다뤘던 내용인데 가점제 추첨제가 그러니까 추첨제가 부활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신혼부부 특공이랑 생애체조 특공의 30%가 순수 추첨제로 바뀌었고 네. 가점 무관 당첨될 수 있게 또 소득 기준도 없애고 신혼부부 특공 같은 경우에는 무자녀도 순수 추첨으로 넣어가지고 그 당첨 방식이 바뀌다 보니까 예. 또 생초는 1인 가구도 넣을 수 있게 바뀌었고 그래서 이런 변화가 좀 큰데 이거를 아직 그 시장이 좀 잘 모르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성공하고 있다는 게 나오다 보니까 청약제도는 한 번 더 바뀔 것 같고요. 점점 더 이런 거를 받아들이는 영역으로 좀 바뀔 것 같고. 점점. 예. 왜냐면 이게 좀 잘 되고 있어가지고. 추첨을 네네네. 늘리는 방식으로. 네, 추첨 늘리는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좀 농후해 보이고. 음. 그래서 그렇게 좀 바뀌게 되면은 또 백브리핑 나와서 한번 네. 얘기해 보도록 하죠. 종부세 규제 완화하는 정책도 있었어요? 전 청와대가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네. 3월 중에 1세대 1주택자를 대상으로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1세대 1주택. 네네. 1세대 1주택 종부세는 별 무겁지도 않은데 왜 그걸 자꾸 완화해요? 문제는 다주택자 종부세인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네. 세율이나 들여다보고 하는 얘기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1세대 1주택 종부세가 뭐가 무겁습니까? 저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네. 계산해 보면은 맞는 말인데 네. 몰라요, 그걸? 그냥 그런 워딩을 하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문제인가 네. 이런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같은 경우에 그 선거 앞두고 1세대 네. 1주택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건데 문제 있는 곳은 다른 데 있는데. 그렇죠. 음. 문제는 그 다주택자 그러니까 문제는 종부세 문제는 하면 1시간 더 해야 돼가지고 여기서 종부세 얘기는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종부세는 폐지하자는 게 지금 정론입니다. 두 후보 다 서로 공약에서 종부세를 폐지하겠다는 내용처럼 얘기를 그러니까 하고 폐지하고 계셔가지고 조금씩 바꾸자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억짜리 2개 종부세랑 10억짜리 하나 종부세랑 같아야지. 5억짜리 3개 종부세랑 15억짜리 하나 종부세랑 같아야지 그게 종부세지. 그렇죠. 다르니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죠. 서울 쪽 청약은 별로 없잖아요. 사전 청약이 많이 들어가고 이게 서울은 사전 청약 다 경기도. 안 대표님 서울은 분양을 안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작년에 원베일리 이후에 분양을 안 해가지고 네. 그래서 올해 좀 다 밀렸지 않습니까? 네. 다 밀려가지고 저희가 두처주공도 다뤘었는데 네. 다 밀려갖고 뭐 분양을 해야 청약을 하죠. 분양을 안 하는데 어떻게 올해는 청약을 하겠죠. 해요? 올해는 하겠죠. 올해 좀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죠 사람들이. 네. 많은 분들이 부동산 이야기를 하면 이제 싫은 이유가 네. 누구는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걸 좋아하고 좋아하고. 누구는 내리는 걸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집이 한 10채쯤 있는 분이면 모르겠어도 네. 집값이 오르면 다 슬퍼지는 거예요. 집이 있던 없던. 아예 없으면 더 슬퍼요. 물론 그 차이는 있는데 네. 그렇죠. 그러나 집이 있는 분은 집값이 오르면 좋으냐? 네. 혹시 좋아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의 착각입니다. 그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은 10억짜리 집에 살던 30억짜리 집에 살던 3억짜리 집에 살던 네. 목표와 앞으로의 행복이 어디 있냐면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가는 게 목표이자 거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예요. 네. 네. 그런데 집값이 올라가면 모든 분들이 자기 집보다 더 좋은 곳으로 업그레이드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다 커집니다. 집이 있는 분도 없는 분도. 집이 없는 분은 0에서 시작해야 되니까 더 크고 예. 10억짜리 집이 있는 분도 집값이 오르면 내가 살고 싶던 12억짜리 집이 15억 되잖아요. 그럼 내 집이 오르는 폭보다는 내가 살고 싶은 집이 오르는 폭이 더 커지니까 우주가 팽창해서 더 이상 다 없듯이 다 슬퍼지는 건데. 네. 그러니까 집값은 정말 제발 좀 안정을 시키자. 네, 그게 진짜 너무 맞는 말씀 하셔가지고 제가 갑자기 속이 뻥 뚫리는데 1주택자 역시 주택 가격이 급상승하게 되면은 상급지로 가는 비용과 이런 부분이 너무 크게 들어가지고 그래서
선택할 수 없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죠. 네. 네, 그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무주택 가구인 경우는 아예 그런 선택을 그렇죠. 염두에 둘 수조차 없기 때문에 더 너무 문제인데.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은 네. 그러니까 서로 그러니까 결국은 근본적으로 주택 가격이 올라간다는 거는 주거 비용이 늘어난다는 거여 가지고 네. 주거 서비스를 저희가 향유하는 데 들어가는 돈을 그렇게 많이 내야 된다면 다른 서비스를 상대적으로 못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냥 주택을 순수하게 막 자산 시장으로만 봐가지고 그래 집값 올라가니까 좋다. 이거는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한쪽 면만 보는 케이스이고 1주택이든 2주택이든 네. 정책이나 수급이 집값을 올리는 쪽으로 가고 있으면 반대해야 된대요. 반대. 집값 좀 안정시켜라. 난 집이 있지만 네. 좋아. 다른 집으로 나도 더 비싼 집 가야지. 100억짜리 집 사는 분도 200억짜리 집 사고 싶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100억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그거 뭐가 좋아요? 에브리바디 언해피지. 네, 그 저희가 아까 얘기할 때 전세 시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네. 어떻게 보면은 존재하지 않는 평균의 가격이 존재할 법도 했는데 네. 임대차 입법으로 인해서 평균은 가상에서만 존재하고 현실은 그 5%와 80%만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차라리 이게 없었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뭐 한 103 그 중간 정도에서 저희가 다 같이 좀 가시성 있는 그런 임차료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했을 수가 있는데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하나가 진짜 불확실성인데 이 불확실성은 내가 앞으로 80에 걸릴지 5에 걸릴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지금 너무 큰 임대차법이 만들어낸 스트레스의 근본이고 이거를 빨리 원복시킬 수 있도록 여기서 가장 그 발언권이 세신 이프로님이 좀 힘 좀 써주시면. 아니 그렇잖아요. 아니 맞는 말이에요. 이게 유주택자도 오르면 갈아타기가 네. 어렵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주택자는 뉴트럴 1주택자는 뉴트럴 포지션이에요. 나는 그 시장이 올라간 만큼은 중립으로 따라갔어. 그게 아니라니까요. 집이 없으면 업그레이드 이거는 비용이 더 들어. 지금 임대택도. 마이너스 포지션이에요. 이거는 숏을 친 거야. 숏을. 나는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중립은 없어요. 그냥 롱 아니면 숏이에요. 집값이 올라간다는 건 네. 네. 그냥 행복이라는 네네. 배가 네. 침몰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그런데 무주택자는 아무것도 없이 바다에 빠지는 거고 1주택자는 스티로폼 하나 안고 빠지는 거고 2주택자는 2개 안고 빠지는 건데 네. 네. 2개를 안고 있던 하나를 안고 있던 배가 바로 서서 배가 지나가는 게 훨씬 행복한 거지. 야 그래도 나는 스티로폼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 있으니까 배가 더 기울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 그 말씀하신 안 대표님 말씀하신 얘기는 네. 그 종종 그 이제 부동산 씬에서 네. 회자되는 얘기인데 네. 1주택도 주택의 롱 포지션이거든요. 2주택은 레버리지 포지션이에요. 그래서 뉴트럴 포지션이라는 게 주택 시장에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똑똑하단 말이야 시작까지는. 아우 나 주택 시장에 뉴트럴은 없다. 기분이 안 좋아. 그냥 빨리 해결하자. 그리고 네.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이진우 대표밖에 아니, 없다.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건설업자님들이 바꾸는 겁니다. 그리고 탐욕에 그렇죠. 가득 찬 이런 문제가 건설업자님들이 생길 수 있으니 좀 건설업자님들이 중심하자. 그 탐욕을 발휘해서 빨리 집을 지어야 돼.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기분 안 좋았네요. 안 좋았어요. 네. 자, 최상욱 작가는 보내드리고 네. 백브리핑 김상훈 기자의 오늘 LG 네. 에너지 솔루션 예. 청약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작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가만히 계십시오. 예, 맞습니다. 그렇게 투자하십시오. 세상의 변화를 애써 무시하십시오. 이전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당신이 잠자는 동안 누군가는 수익을 지키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누군가는 새롭게 나아갈 것입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